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승호님의 동학제 제5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3편에서 가짜 보부상꾼들이 가명군에 잠입하여 그들을 교란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지요. 한편 지역보는 끊임없이 이난과 이우암을 해치울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5권 14편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편은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동학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갑니다. 제5권 분노의 불기둥. 평산의 칼. 방종을 멈추고 달아나는 놈들을 추격하되 검은 옷을 입은 놈들하고 배랭이에다가 손뭉치 달고 등에다가 붉은 도장을 찍은 놈들만 쳐 죽여라. 최경선이 소리쳤다. 흰 옷을 입은 것은 산초군, 수초군, 역졸 따위의 향병들이고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은 영병, 정교군이며 등에 붉은 도장을 찍은 것은 보부상군인 것이었다. 그리고 위장 투입한 동학군들은 이미 솜덩이가 날린 패랭이와 도장 찍힌 웃옷을 벗어서 팽개쳤을 터이었다. 평산이 총 놓기를 그만두었다. 손이 떨려서 더 총을 놓고 엎드려 있을 수가 없었다. 예께 이 병신아. 이돌필이 평산을 욕했다. 평산은 그 욕을 듣지 못한 채 했다. 병신이라고 해도 하는 수 없었다. 아무리 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다. 빌어먹을 하고 평산은 투덜거렸다. 사람을 죽이고 사는 사람은 따로 있는 모양이었다. 평산이 몸을 굼뜨게 일으키는데 가명군들 한때가 평산과 이돌필이 엎드려 있는 쪽으로 도망쳐 왔다. 흰 옷을 입은 향병들과 검은 옷을 입은 영병들이 섞여 있었다. 흰 옷 입은 놈들은 살려보내고 검은 옷 입은 놈들은 한 놈도 빠짐없이 찌르고 베어 죽이라고 소리쳐대는 최경선의 말이 들려왔다. 가명군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동학군들은 화승총 대신에 칼과 죽창들을 뽑아들고 그들을 향해 덤벼들었다. 그렇지만 검은 옷, 흰 옷을 추리고 가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도망가기에 창황분주한 그들일지라도 모두 손에 총과 칼과 창들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도망을 쳐오던 가명군들은 앞이 막히자 멈칫했다. 황토제 쪽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앞을 막아선 동학군들을 타넘지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그들을 동학군들이 칼과 죽창으로 찔러댔다. 여기저기에서 가명군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평산과 이돌필도 얼결에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빼어들었다. 그 칼은 부안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이었다. 그들은 칼 쓰는 법을 배운 바 없었으므로 그저 도끼로 나무 토막을 쪼개거나 집못을 자르듯이 내리치는 수밖에 없었다. 평사는 두 손으로 칼자루를 잡은 채 그것을 정수리 위로 높이 치켜들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감염병 한 사람이 평산이 있는 쪽으로 도망쳐 오고 있었다. 평산은 눈을 감았다. 그 감염병도 칼을 빼들고 있었다. 평산은 그 감염병을 향해 칼을 내리쳤다. 한데 아직 그 감염병이 가까이 오지도 않아서 미리 내리쳤으므로 앞에 풀섬만 베고 말았다. 도망쳐 오던 그 감염병은 평산의 칼을 피하여 몸을 돌려 도망을 갔다. 한데 옆에 있던 이돌필이 그 감염병의 어깨를 내리쳤다. 감염병이 비명을 지르면서 모로 거꾸러졌다. 감염병이 칼을 맞고 거꾸러진 것을 본 이돌필이 풀썩 주저앉았다. 오금이 저려 재물에 주저앉은 것이었다. 그 순간 중기쯤 된 흰 옷을 입은 감염병 한 사람이 평산 있는 쪽으로 도망쳐 오고 있었다. 그 감염병은 한 손에 환도를 빼들고 있었다. 뜻밖의 평산은 그 감염병을 정면에서 가로막는 꼴이 되어 있었다. 흰 옷을 입은 향병이므로 살려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한데 그 향병이 평산을 향해 칼을 휘둘러대고 있었다. 그 흰 옷을 입은 향병은 어쩌다가 감염군의 뽑히였을 뿐이지 평산과 마찬가지로 칼 쓰는 훈련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를 못한 것이었다. 어차피 그 향병이나 평산이나 똑같이 지켜든 칼로 상대를 그저 진무 차르듯이 패거나 장작을 패듯이 치거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상대를 먼저 치고 베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판이었다. 이돌필에게 구원을 청할 계제가 아니었다. 이돌필은 감염병 하나를 죽이고 난 뒤에 오금이 당겨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었다. 평산은 이를 사려 물었다. 내가 안 죽이면 저놈이 나를 죽일 것이다. 여기에서 죽으면 안 된다. 죽더라도 고향으로 달려가서 고참봉한테 원수를 갚고 죽어야 한다. 평산은 칼을 드높이 쳐들었다. 장작을 패기로 한다면 평산이만큼 많이 패본 사람이 없을 터이다. 고참봉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 동안 이른 가을 들면서부터는 늦은 봄철까지 그는 거의 날마다 장작을 팼던 것이다. 흰 옷 입은 감염병이 평산을 향해 칼을 한 차례 휘둘렀다. 그 칼날이 공기를 휙 하고 갈랐다. 평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도 그 감염병을 향해 칼을 내리그었다. 그저 장작을 패듯이 있는 힘을 다하여 내리긋고 또 내리그었다. 평산의 칼바람에 감염병이 칼을 놓쳤다. 순간 평산의 칼날이 감염병의 목을 쳐버렸다. 그 감염병은 진묶음처럼 쓰러졌고 그놈의 목에서 피가 솟았다. 동시에 평산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의 칼날이 향병의 목을 자르는 순간의 떨림이 그의 가슴을 압박하고 옥죄었다. 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안씨의 뱃속에 든 내 아기한테 나의 죄와 벌이 가면 어떻게 할까? 온몸에 맥이 풀렸다. 도망지를 쳐오는 감염병들이 살인의 충격으로 맥없이 쓰러져 있는 평산과 피 흘리며 비명을 질러대는 감염병들과 향병들의 몸뚱이를
뛰어 넘어갔다. 평사는 몸을 일으키고 도망쳐가는 감영병들을 칼로 찌르고 베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데 그의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려면 저놈들을 무찔러야 한다지 않던가.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면 강명병들을 한 놈이라도 더 쳐 죽여야 한다. 간신히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켰을 때는 황토제 위에서 가명병과 향병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들 제 아래 들판으로 도망쳐가 버린 것이었다. 제 아래쪽 들판에는 물빛의 푸른 아침 빗살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그 들판은 물이 고여있는 논바닥들이었다. 거기에서 쫓고 쫓기고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아비규환의 싸움이 벌어져 있었다. 거뭇거뭇한 시체들과 흰 시체들이 논바닥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피가 논물을 불구죽죽하게 물들였다. 간신히 살아남은 가명병과 향병들은 무기를 버린 채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들쥐떼들같이 들반 저쪽으로 사라져갔다. 그들을 뒤쫓던 동학군들은 발을 멈추어 선 채 손에 든 무기들을 하늘로 치켜들고 미친 듯이 승리의 환호성을 질러댔다. 환호하는 그들의 등 뒤쪽에서 한패의 동학군들이 꽹과리와 진과 북을 두들겨댔다. 태평소를 불어대기도 했다. 칼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때가 왔다. 때가 왔다. 평사는 멍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다. 생시의 일이 아니고 꿈을 꾸고 있는 듯 싶었다. 그는 후두둑 진저리를 쳤다. 가명병의 살 깊숙하게 꽂힌 칼에서 팔뚝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져 오던 단말마의 떨림이 거듭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가 죽인 가명병의 시체는 황토제 위 풀숲에서 눈을 허옇게 까 뒤집은 채 누워있을 터였다. 그 가명병의 시신을 찾아 묻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 나는 지옥에도 못 갈 것이다. 그 가명군의 원귀가 내덕도에 있는 고일평해 안의 안씨의 뱃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내 아기한테 나의 이 살인죄가 돌아갈 것이다. 꽹과리 소리와 징소리가 평산의 귀를 먹어가게 하였다. 그 소리에 멍해져 있던 평산은 문득 뒤퉁수 쪽에서 들려오는 무슨 소리인가를 들었다. 음험한 악귀의 소리였다. 괜찮아. 너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 이 싸움터에 나온 동학도인들 모두가 다 살인을 했다. 이 판국에 살인은 살인이 아니다. 개벽 세상을 불러오는데 장애가 되는 거미줄을 걷고 있는 것이다. 악귀는 열심히 평산이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주고 있었다. 너는 시방 싸움에서 이겼다. 너도 얼른 다른 동학도인들을 따라서 환호성을 질러라. 칼과 총을 드높이 쳐들고 악을 써대거라. 그 악귀의 말을 따라 평사는 머리 위로 총과 칼을 치켜들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겁에 질린 듯한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돌필도 칼을 쳐들고 흔들어대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육자백이 잘 부르는 이돌필의 컬컬한 목소리에도 울음이 섞여 있었다. 역장 개칠이. 개칠이는 부하 역졸들과 함께 넋을 잃은 채 주랭랑을 쳤다. 오소리가 그의 뒤를 따라 헐레벌떡 달려왔다. 잘했다. 잘했어. 개칠이는 도망질을 치면서 계속 짓거려댔다. 그는 별장 이경호를 향해 빈정거리고 있었다. 별장 이경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 싸움터에까지 애첩을 데리고 왔다. 개칠이는 이경호의 애첩을 분명히 보았다. 이경호의 애첩은 가명병의 검은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상투가 너무 큰 까닭으로 모자가 머리 꽁지에 얹혀 있었다. 작달막한 키에 앳되고 고운 얼굴의 그 소년 병사 차림을 한 여인은 비서처럼 이경호의 뒤를 따라다녔다. 황토재 한복판에다가 마련한 이경호의 독전소는 흰 차일막이었다. 앳되고 고운 남장 여인을 그 안에 두고 그는 거기에서 작전 참모 회의를 하였다. 보부상군의 대장인 송봉희와 부대장인 유병식과 대관인 이재섭과 병방인 김달관과 수초군과 산초군의 대장인 유영호와 향관인 김명수와 남원향교의 정창권과 역졸장인 개칠이가 그 작전회의에 함께 나오곤 했다. 적들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되옵니다. 우군의 기세가 드높아 있을 때에 적들을 야습하여 멸살하고 소위 제중의소라는 곳에 들어있는 그 녹두만한 괴수를 붙잡아야만 하옵니다. 개칠이가 이경호한테 간절하게 말을 했다. 보부상군이나 향군들 가운데서 날렵한 군사 몇십 명을 동학도인으로 가장하여 투입해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도록 한 다음 공격을 하면 어떠하겠사옵니까? 대관 이재섭이 말했다. 시방, 저들은 비에 젖어 있습니다. 숨기가 차 있기 때문에 저들의 화승총이라는 것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사옵니다. 기회가 바로 이때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대부분이 양총이기면 우군이 양총을 빵빵 난수하면서 야습을 하면은 오합지졸 저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옵니다요. 그렇지만 별장 이경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전라도 안의 무인들 대부분이 동학군들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소문에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대장들과 더 작전에 대한 노인을 하려 하지 않고 앞으로의 작전 계획을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시방 병사들은 흉흉한 소문과 추위에 시달리고 있소. 오늘 내내 동학배들을 뒤쫓느라고 모두 지쳐있을 터이므로 불을 활활 피워서 몸을 녹이고 가끔씩 방충을 하여 적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면서 잠들을 자게 합시다. 시방 우리들 좌중에도 간세꾼의 귀 하나가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는 조심을 해야 합니다. 좌우간 어두운 때에 군사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일단 한번 기선을 잡은 우리로서는 조급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멀지 않아서 초토사가 당도할 것입니다. 우리 무남용병과 향병들은 초토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만 하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차차 날이 밝으면 적들의 동태를 모아가면서 슬슬 쫓는 채하여 흩어지게만 하도록 합시다.
어차피 적들은 군함을 타고 내려온 양호 조토사의 경군들이 당도하지 않으면 충멸되지 않을 것이요. 우리 문화명병과 향병들은 되도록이면 적들과 맞대거리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자자, 장군들도 고날 터인즉 어서 돌아가 따뜻한 불 옆에서 쉬도록 하시지요. 그는 이렇게 모여든 대장들을 돌려보냈다. 이 경우의 흰 차일은 독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거기에서 구수회의를 하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다. 대장들을 돌려보내고 나자 그 독전소 안에는 앳된 남장 여인과 이경호만 남아 있었다. 그들 둘은 그 속에서 술을 마셨고 오래지 않아 얼큰해졌다. 이경호는 곧 그 여인의 몸에서 가명군의 검은 제복을 벗겨냈다. 가명군들이 빵빵 터트리는 공포 소리와 모닥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고 밥을 지어 먹으면서 짓거리는 소리들을 자장 노랫소리처럼 들으면서 그도 알몸이 되었다. 맨살을 비벼대고 어지러운 단꿈을 꾸기 시작했다. 개칠이는 두승산 기슭의 숲속에 숨은 채 황토째 쪽을 돌아보았다. 동학군들이 쳐대는 풍물 소리가 울려왔다. 잘했다. 잘했어. 개칠이는 다시 죽은 이경호를 빈정거렸다. 그는 이경호의 독전소인 흰 차일이 불타지는 것을 보았고 그 속에 들어있던 앳된 여인이 보부상 차림을 한 자의 칼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경호 역시 보부상 차림을 한 그자의 칼을 맞고 거꾸러지고 있었다. 이경호는 애첩을 끼고 자다가 황급히 일어난 까닭으로 군복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채였다. 아랫도리를 거꾸로 입고 신도 신지를 아는 채였고 윗몸은 벌거벗은 채 급한 대로 모자만을 머리에 얹어 쓰고 환도를 빼어들고 우왕좌왕 하다가 당한 것이었다. 나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개칠이는 땅바닥에 푹썩 주저앉으면서 오소리에게 말했다. 동학군들에게 보복을 하고 그들의 녹두만한 괴수를 붙잡아 초토사에게 넘겨주고 응분의 상을 받지 않으면 속에 단단하게 앙금져 있는 울화 때문에 제명대로 살 수 없을 듯 싶었다. 개칠이는 양호 초토사가 이끌고 올 것이라는 경군을 생각했다. 그 초토사한테 붙어야겠다고 개칠이는 생각했다. 별장 이경호도 야습을 하자는 내 말만 들었더라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고 동학배들을 쉽게 물리쳤을 것이고 그 승전의 공으로 평생토록 영달을 누렸을 터이다.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것이 있다. 운이 닿지 않으면 멀리 보는 안목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말을 외면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초토사는 시골의 일개 별장 따위와 다를 것이다. 내가 안목 있는 사람임을 알아볼 터이고 내 말대로 하여 크게 승전을 할 것이다. 그 승전의 공으로 난리가 평정된 다음에 나는 현감 한 자리쯤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칠이는 자신만만하게 오소리에게 말했다. 어이, 오소리, 너 나하고 같이 가볼 데가 있다.
거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얼른 벽사역으로나 가도록 하자. 철방 나으리가 우리 둘을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소리가 타이르듯이 말을 했다. 100년, 1000년 철방 밑에 붙어 있어봐야 별 볼 일 없다. 이 길로 군산 쪽으로 가자. 군산에는 뭐하러? 바다에 빠져 죽기라도 하러 가자는 것이냐 뭐냐? 오소리가 빈정거렸다. 개칠이는 오소리의 손목을 힘껏 낚아챘다. 전날 밤 별장 이경호에게서 양호 초토사가 군함을 타고 군산으로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다. 오소리가 싫다면서 개칠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렇지만 오소리는 개칠이의 힘을 당할 수 없었다. 그의 꾀를 당할 재간도 없었다. 오소리는 못 이긴 채하고 이끌어 주었다. 그들은 가파른 재를 타 넘어갔다. 부안, 만경, 옥구를 거쳐서 군산포로 갈 참이었다. 양호 초토사 홍계훈. 전라감사 김문현은 초토사의 경군을 끌어들이기가 싫었다. 자기 휘하에 있는 문화명병과 향병들만으로 난민들을 회유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진압하고 싶었다. 초토사의 경병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 안핵사 이용태의 실책이 바싹 마른 불섭의 불씨를 내던져 놓은 것이었다. 이용태의 그러한 실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용태와 더불어 기생들을 끼고 사회를 베풀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골패 노름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던 김문현은 뒤늦게서야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었다. 고부와 태인과 무장에서뿐만 아니라 금산에서까지 동학도인들이 봉기를 했다는 장계가 올라온 것이었다. 무장에서 일어난 동학군들이 고부를 장악하고 백산에 응거하고 있다는 장계를 접한 김문현은 쉬쉬하고 덮어둔 채 자기 힘만으로 처결을 하려던 생각을 바꾸어 허겁지겁 의정부에다 전보를 띄웠다. 이에 임금은 홍계운을 양호 초토사로 임명하였고 그로 하여금 장위영병을 이끌고 전라도 고부마을로 향하게 하였다. 장위영병은 당시 조선 안에서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였다. 그 장위영병 제1대와 제2대는 인천항에서 한양호와 창녕호에 나누어 타고 4월 5일 군산의 조운창 옆에 도착하였고 제3대는 중국배인 평원호에 타고 이튿날인 4월 6일 저녁 무렵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인피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고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뜬 뒤에 전주로 들어갔다. 그것은 김문현이 고부로 보낸 문화명병과 향병들이 향토제에서 참패를 당한 이튿날 아침이었다. 가명군이 황토지에서 참혹하게 패전을 했다는 소문은 초토사가 이끄는 경군들의 진지 안에 역질처럼 번지고 있었다. 진지안은 내내 뒤숭숭하게 수런거렸다. 동학회수 전봉주는 신인이란다. 해 밑에 서거나 촛불 앞에 앉아 있어도 그림자가 없다고 하더라.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는 영웅이란다.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홍길동같이 축지법 쓴단다야. 총철안을 맞아도 죽지 않는단다. 우리 초토사 같은 것은 상대가 안 될 것이라더라. 홍계운이 말에 밑에 붙어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란다야. 인피 소환역에서 노숙을 하는 동안 경군들 20여 명이 헛바지 속에 방귀 빠져나가듯이 솔레솔레 도망지를 쳐버렸다. 홍계운은 전라 가명의 패전 소식으로 말미암아 경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많은 수가 도망질 친 것이 불안스러워 미칠 지경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구원자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벽사역의 역졸 출신인 개칠이었다. 개칠이는 달아나는 경군들을 셋이나 만났다. 그들에게서 달아나는 까닭을 물어보고 나서 홍계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꾀를 마련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흐트러지는 군유를 바로잡고 그 어느 누구에게라든지 전라 가명군의 어이없는 패전에 대한 문책을 엄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옵니다. 개칠이는 홍계운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이때껏 관아와 동학 도인들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간노릇을 하는 그런 무리가 전라 가명 속에 있어옵니다. 먼저 전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간세권 무리들을 군율에 따라 중인 환시리에 처형하고 나서 싸움에 임하는 것이 마땅할 줄 아옵니다. 개칠이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당황했다. 어허, 그 양다리 걸친 놈들이 대관절 어느 놈이더냐? 김시풍, 정석희, 김동근이, 김영배, 김용화라고 들었사옵니다. 개칠이는 입에 씹히는 대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는 김용화에게 원한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김용화 이놈, 너 한번 죽어보아라 하고 속으로 외쳤다. 개칠이가 다급한 김에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까닭이 있었다. 황토제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이경호의 가명군 진영 안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소문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돌았었다. 동학도의 괴수 전봉주는 정감록 비결에 나오는 그 진인이란다. 조선조가 망하고 나면 전봉준이 왕이 된단다. 그 비결을 짐작한 사람들은 모두 전봉준과 줄을 대기를 갈망한단다. 거기다가 전봉준은 워낙 전술에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무인들이 그를 흠모하고 따른단다. 심지어는 전주성 안의 이속들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그를 따르고 입도를 한 자들이 많단다. 그런가 하면 이고을 저고을의 부자들과 포구의 객주들이 영무할 자금을 대주고 있단다. 전라도 안에서 내노라 하는 걸출한 무인들이 비밀리에 가명군들의 전술과 작전 계획을 전봉준 대장한테 귀뜸을 해주곤 하기 때문에 동학군들이 전주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란다. 개칠이가 홍계운에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거명을 하여 준 것들은 그때 이경호의 독전소 앞 안에서 모여든 수장들이 흉흉하게 떠도는 소문이 그러하다 면서 입에 담은 이름들이었다. 허허이, 참,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하고 탄식을 하고 난 홍계운은 개칠이를 향해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랬다 하고 소리쳐 다짐을 주었다. 아이고, 나으리, 제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하려니까. 사실상 그 소문은 전봉준의 참모들이
간첩을 가명군의 영내에 투입하여 떠돌게 한 것이었다. 적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전주성 안에 그 걸출한 무인들을 그대로 두고는 그 성을 함부로 공략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김시풍, 정석희, 김용배, 김동근, 김용하는 동학군 접주들이 두려워하는 무인들이었다. 알았느니라. 홍계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마른 입술에 침을 바르고 나서 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본대의 진을 전주성 안으로 옮길 것이니라. 홍계우는 난민들이 들끓고 있는 고부, 부안, 태인, 무장 쪽을 한번 돌아다 보려 하지도 않고 경군들을 이끌고 일로 전주성 안으로 들어갔다. 적과 내통을 하고 있는 자들을 관군 속에 두고는 어떠한 싸움도 치를 수 없다고 홍계우는 생각했다. 20여 명의 군사들이 도망을 친 데다가 장수인 스스로가 동학군들의 기세에 겁이 잔뜩 나 있던 홍계우는 개치리가 까발린 정보를 얻고 안도의 숨부터 쉬었다. 홍계우는 당분간 얼마쯤이라도 싸움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핑곗거리를 얻었다. 그는 개치리를 얻은 것을 퍽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는 개치리를 늘 곁에 두고 경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전주 성 안에 들어가서 진을 칠 곳이라든지에 대하여 묻곤 하였다. 홍계우는 개치리의 손을 잡고 고마워이. 정말 고마워이. 내 전에같이 영민한 조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고전을 하고 어이없는 낭패를 당할 뻔했는가 하고 말했다. 개치리는 무릎에 노릇을 하며 살던 시절에 전라도 안팎을 떠돌아다녀 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사나 지리에도 훤했고 먹을거리나 풍속이나 인심에도 통달했다. 남쪽으로 가는 깃발. 지역보는 정읍천 자갈밭에 선 채 찬물을 손바닥으로 움켜다가 세수를 하면서 이유암을 돌아보았다. 이유암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이유암을 막 보는 순간 지역보는 하고 탄성을 질렀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이유암은 얼굴이나 목에 긁힌 상책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지역보는 홍순서 부대의 맨 뒤쪽에 붙어 걸으면서 이를 악물었다. 그가 방총을 하여 죽인 것은 이유암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기회를 보아야 한다고 지역보는 생각했다. 다음번 싸움이 일어날 때에는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고 저놈을 죽여야 한다. 지역보는 황토제에서 싸움보다 더 어지러운 싸움이 얼른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는 이유암의 옆으로 더 바싹 다가가서 정확하게 방총을 하리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방총을 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떨지 않고 방총을 할 수 있을 터이었다. 이유암은 늠름했다. 지역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음에 분명했다. 지역보는 흥 하고 호방귀를 뀌었다. 이유암을 죽인 다음에는 이 인안까지도 죽여야 한다.
그들 둘을 죽이고 나면 동학군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냥 혼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림에 있는 별림이를 내덕도로 데리고 가서 살아야 한다. 정대남의 각시가 별림이와 나 사이를 시기 질투하면 어떻게 할까? 재년이 과부인 주제에 어째서 남의 부부 사이를 시기 질투한단 말인가? 정대남의 각시 막동이네가 내 아기를 낳은 일을 별림이가 타박하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그것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채녀는 이유함의 아기를 낳게 될 것이 아닌가. 남쪽으로 뻗어가는 동학군들의 대열이 잠시 산모퉁이에서 쉬었다. 지역보는 이유함을 등지고 앉았다. 다른 동학군들은 냇물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손발들을 씻었다. 옷을 활활 벗고 멱을 감는 자들도 있었다. 지역보는 대강 손발과 얼굴만 씻고는 나와서 화승총을 손질했다. 특히 약통과 총구멍을 잘 닫고 심지와 쑥솜과 부시들을 습기 차지 않도록 깊이 간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손발과 얼굴을 씻고 나와서 앉을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던 고이철과 이우암이 얼굴을 마주쳤다. 그들은 말없이 빙긋 웃기만 했다. 그리고는 서로의 얼굴을 외면했다. 동학군들은 영광에서 하룻밤 머무르며 요호 살림살이가 넉넉한 집들이 희사한 전곡과 마필들을 받아들여 군량을 확보하고 당당하게 무장을 갖추었다. 이르는 곳마다 부자들은 넉넉하게 자기들의 곳간문을 열어 젖혀주곤 했다. 세상이 동학군들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자발적으로 곳간문을 열어 젖혀주는 것이 아니었다. 혹시 동학군의 가남한 자기의 소작인들이 자기들에게 죽창과 칼끝을 들이댈까 지레 겁을 먹은 것이었다. 동학군들의 보무당당한 행렬은 영광에서 한평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웠다. 그 행렬은 심리쯤이나 뻗쳐 있었다. 그들은 얼마쯤 가다가 쉬고 또 얼마쯤을 가다가 쉬곤 했다. 이유암과 고이철은 같은 접안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늘 얼굴을 부딪히곤 했고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한데 언제부터인가 서로의 사이에 이상스러운 이물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우암은 고이철의 존재가 지역보의 존재보다 더 거북스러워졌다. 고이철은 홍순서를 싸고 돌았고 이우암은 이인안을 싸고 돌았다. 그들은 자기가 보좌하는 홍순서와 이인안에게 이러저러한 의견을 내놓으라고 귀뜸을 하여 주곤 했다. 이인안과 홍순서는 그들 둘의 말을 전폭 수용하여 수기를 한 다음 이방원과 만나 다시 수기를 하곤 했다. 그리고 접주회의에 나가는 것은 이인안과 이방원 뿐이었고 홍순서는 끼지 못했다.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면 고이철이 제시한 것은 하나도 시행이 되지를 않곤 했다. 자연 고이철은 심통이 끓어나곤 했다. 언제인가부터 고이철은 우울해하기 시작했고 홍순서도 마음이 불편해졌다. 상대적으로 이우암은 신명이 나 있었다.
동학군들이 전주성을 그대로 둔 채 일단 기수를 남쪽으로 돌리고 정읍, 무장, 영광, 함평, 해남, 강진, 장흥, 보성, 순천 등지의 여러 고을부터 휩쓸어 버리기로 한 것이었다. 이유암은 지도부의 그러한 뜻을 찬동했다. 역시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하기까지 했다. 고이철은 생각이 달랐다. 이유암 접장, 왜 전주성부터 공략을 하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초토사의 경군들한테 전라도 지방의 풍속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줘서는 안 되네. 이접주한테 이것을 말씀드리소. 시방 전 대장은 시세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네. 옆에 접주들이 그것을 깨우쳐 드려야만 하네. 대흥 이인한 접주 어른께 바로 이 점을 잘 말씀드리소. 접주 회의 때에 전주성 안으로 얼른 입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시라고. 우리는 한시가 급하네. 경군들은 시방 증원군이나 청나라의 원군을 청해놓고 있을 것이네. 그 증원군이 오기 전에 얼른 전주성을 함락시켜야만 하네. 고이철이 이유암에게 말했다. 이유암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도소의 어른들이 기수를 아랫역 쪽으로 돌리고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깊은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말없이 따르기만 하자고 말했다. 행군을 함으로써 우리의 위세를 크게 떨치자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사리고 있는 백성들이 입도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에서도 도인들이 들고 일어나기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뜸을 들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이철은 절망했다. 그는 전날 밤 이난을 만나러 가는 홍순서에게 동학군이 남쪽으로 머리를 돌린 일에 부당함을 말해주었다. 홍순서는 고이철의 말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 그는 고이철을 사실상의 사위로 인정하고 있었다. 고이철의 머리는 전봉준 대장 막하의 참모로 쓰더라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홍순서는 생각하고 있었다. 홍순서는 속이 상해 있었다. 그는 접주회의에 가려 하는 이난에게 고이철이 귀뜸해 준 것을 그대로 말해 주었다. 윗다리를 붕괴시키면은 아랫다리는 자연 머리를 숙여버릴 터인데 왜 아랫역 쪽으로 기수를 돌리는 겁니까? 아랫역을 돌면서 시간과 병력을 허비하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오. 한데 이난은 홍순서의 그 말을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남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봉준의 의도를 설명해주며 따르라고 할 뿐이었다. 전라도 일대에 장악함으로써 경기도나 충청도나 황해도나 강원도나 평안도나 함경도에서도 동조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유암의 생각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5권 분노의 불기둥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6권 피의 산, 피의 강이 시작됩니다.